한나TV 한니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능검 고급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니까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를 정리를 할 건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정리를 하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내용이 버라이어티한 이승만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때까지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 남북 관계의 변화도 좀 들어가고 뭐 10부터 50까지 뭐 그런 것도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승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 이승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6.25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자기 지지 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자기 지지 세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간접 선거로는 내가 또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국민투표로 뽑아야겠다. 국민투표로 하면은 그때 당시 국민투표는요. 왜 왕을 바꾸려고 그래? 당연히 이 박사가 대통령 해야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직접 투표를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을 바꿉니다. 그것도 심지어 전쟁 중에 부산에다가 임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쏙쏙 뽑아서 개헌한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발췌 개헌. 헌법을 발췌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개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췌 개헌. 6.25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급하게 자기의 그런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한 번 더 이제 대통령 연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또 헌법을 한 번 더 바꿉니다. 아주 희대의 코믹스러운 사건이 있죠. 바로 4.4 개헌입니다. 자, 4.4 개헌은 네모 박스를 칠게요, 여러분. 개헌은 워낙 중요하니까. 발췌 개헌. 이게 이제 첫 번째 개헌이고, 두 번째 2차 개헌. 4.4 개헌.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 번 더, 결국에는 이제 독재를 위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한 건데, 발췌견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연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바꾸고 싶은 거지. 또 해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이없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조항을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다 반대하고. 그런데 그것을 반대와 찬성,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랑 찬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정족수 때문에 어쨌든 135명.3333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애매하잖아. 한 명이 모자랐어,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가지고 이 4.4.5 이 개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날림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수학자를 데려와가지고 0.333333은 이건 사람으로 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버려야 된다.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어이없는 반올림을 거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0.3333은 4 이하니까 버려. 그래서 135명 찬성이면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우기는 게 그게 4.4.5 개헌입니다. 2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목적이었다. 그냥 한마디로 어이없는 그냥 우긴 거죠. 어이없는 개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만이 막 장난 아니게 막 올라오고 불만이 생기니까 이제 막 깡패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국보법을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보법을 제정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전에도 그랬지만 기승전 빨갱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국가의 보안을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이제 빨갱이다. 너 북한에서 왔지. 약간 사상이 이상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뭐 대공 막 공산당이다 이러면서 대공 사찰부터 해가지고 막 언론을 통제하고 막 장기 집권 이제 점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4.4.5 개헌에서 여기서부터 불만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데 이제 한 건 더 하죠.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본인은 대통령이 될 거였어요.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라이벌이 없었거든요. 다 이제 제거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 왜 또 부정선거를 하게 되냐면 자기 라인으로 부통령을 뽑기 위해서. 부통령이 자기랑 반대되는 당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피곤해지니까 이제 본인 이승만은 정통령 이제 정통령이 되는데 이제 정통령 부통령이 있었거든요. 반장 부반장처럼. 근데 이제 부통령을 이기붕으로 또 뽑게 자기 라인으로 뽑게 하려고 자유당에서 나오게 하려고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죠. 이것도 이제 약간 코미디입니다. 막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고, 막 투표함, 그 투표용지를 막 땅에다 묻고, 막 갑자기 정전시킨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이제 3명이서 한 조로 뭐 들어가가지고 투표하게 하고, 막 감시하고, 막 투표율 조작하고,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이렇게 개표를 하는데, 투표를 한 사람보다 개표를 한 그 득표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막 에피소드가 나타나기도 했던 3.15 부정선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기붕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많은 시위가 일어났었고 그때 그 시위 중에서 바로 마산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최루탄을 공중으로 빵빵 쏴야 되는데 정면으로 사람들한테 총 쏘듯이 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박힌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경찰들이 그런 시위에 대해서 탄압할 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열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초반에 발췌개헌, 4.4 개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 혁명, 이 부분 다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4.19 혁명 때문에 어찌됐던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야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의의가 있고 아직도 4월 19일에는 4.19 혁명 정신을 막 이렇게 우리가 기리고 막 4.19 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내려왔어요. 오래 해먹었죠. 오래 해먹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으면 계속 독재를 하려고 했는지 우리나라는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허정이 잠시 과도 정부를 맡아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일단 20이라고 해요. 20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막 약간 정권이 바뀌고 그런 정권의 틀이 뭐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뀐다던가 그러면 이제 공화국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때가 이제 10이죠. 그리고 이제 허정 과도 정부를 20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허정 과도 정부는 또 20이라고 하냐면 그전에는 대통령제였는데 사람들이 이승만의 독재에 이제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독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약간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참여를 하는 내각 책임제, 그리고 국회도 단원제로 하지 말고 상원, 하원, 양원제로 바꾸자. 약간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 때는 내각 책임제였다가 국회도 양원제예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으로 나눠가지고 좀 사실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기 좀 힘들겠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양원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부의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20화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개헌을 하는 거죠. 헌법을 또 바꿨어요. 이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로 바꾼다는 거는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모습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개헌을 정리를 한다면 이 발췌 개헌이 첫 번째 개헌이라면 두 번째 개헌은 4.4 개헌이고 세 번째 개헌이 바로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 이게 3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개헌. 그래서 헌법 바꾼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2번 헌법 바꿨고 2차 개헌까지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 쫓아낸 다음에 3차 개헌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1차, 2차 개헌은 안 좋은 개헌인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위한 입맛에 맞춘 개헌이었다면 3차 개헌은 좋은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국회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이제 독재를 타도하고 내각 책임제로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양원제로 바꿔보자. 3차 개헌은 나쁜 개헌은 아니겠죠.
그런데 뭐 이게 어차피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좀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탱크 몰고 올라올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1960년에 이렇게 3차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잠시 내각 책임제로 우리도 이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장면 내각을 이루게 돼요. 이때 대통령이 윤보선인데 왜 장면이 더 유명하냐면 내각 책임제니까.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는 총리가 조금 더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 따로 있고 총리가 따로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내각 책임제는 총리를 조금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대통령은 일단 윤보선이었지만 왕은 아니죠. 하지만 윤보선보다 장면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앞에 서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게 뒤집을 거니까 잠깐 그렇게 잠깐 했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 영향을 준 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5.16 군사전변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장면 내각을 이뤘다. 아이고 여기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현대사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갈게요. 관련 영화라든가 책 같은 걸 많이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장면 내각을 이뤘어요. 이때 대통령이 이제 윤보선이고, 장면이 총리가 국무총리가 장려되는 거죠. 이 장면 내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제로 계속 유지됐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나 이런 게 지금하고는 아주 많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19 혁명의 성공에 우리가 심취해서 우리나라도 진짜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각종 민주주의 운동이 붐을 이뤘습니다.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막 노동운동, 그리고 이제 교사들끼리 노조도 만들었고, 교사노조, 뭐 교원노조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고,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청년들도 이런 운동, 정치운동을 하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막 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이런 행동이 나타났었고, 하나 더 적는다면, 남북 학생회담. 학생들이 남북회담 같은 걸 개최하자고 시도를 하고 그랬어요. 뭐 가자 남으로, 뭐 가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러면서 남북 학생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일을 위한 논의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승만 정부는 통일에 되게 부정적이었고 기승전 빨갱이 막 이러면서 공산당에 대해서 반공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장면 내각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이러한 그런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도 조금 바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 내각 때 또 이제 헌법을 바꿉니다.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던 이런 부정 축제자들,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3.15 부정선거 관련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때 되게 엄청난 부정축제, 엄청난 뇌물 받고 뇌물수수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이런 부정축제자,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별 소급, 그런 것들을 특별 소급법을 만들기 위해서, 벌주기 위해서 헌법을 바꿉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헌법 바꾼 거죠. 4차 개헌입니다. 요거를 이제 네 번째 또 헌법을 바꿔요. 장면 내각 때 헌법을 바꾼 거. 요것이 이제 네 번째. 이거 4차 개헌이죠. 그래서 3차 개헌과 4차 개헌은 긍정적인 헌법 교체였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헌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까지 4차 개헌입니다. 자,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주의가 오나 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죠. 한국형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강한 카리스마로 이끌어가야 된다.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제대로 된 이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군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제 5.16 군사정변이죠. 그래서 1961년
5.16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5.16 군사정변. 자, 이때 그래가지고 막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혁명,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막 명분을 뭐 엄청나게 갖다 붙여요.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군사혁명위원회 이름도 되게 막 삐까뻔쩍하게 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런 이 다음에 만든 이름도 막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회의가 아니라 그냥 이 군인들이 최고회의에서 다 그냥 국가의 살림새를 자기네들 막 정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이 다 그냥 정권을 잡아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그 이하 그 이제 어떤 뭘 설치를 하냐면 중정을 설치하죠. 중앙정보부. 나중에 안기부가 되는 거예요. 중정 설치. 산하기관으로. 중정의 권력이 얼마나 셌냐면, 그냥 내가 막 길 가다가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랑 시비가 붙는다던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중정에서 일하시는데, 그럼 다 끝나. 그냥 뭐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고, 일단 중정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막 다 무서워했어요.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길이었고, 권력이 아주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그냥 바보 돼서 그냥 몸 불구돼서 나온다 막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중정이었죠. 자, 그래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바꿉니다. 이제 그 전에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내각 책임제가 본인의 입맛에 안 맞죠. 대통령제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대통령, 각하가 돼야 되니까 또 정부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바꾼 5차 개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 바꾸고요. 이때 당시는 좀 똑똑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게 훨씬 쉬웠던 시대예요. 경제성장, 막 필요성, 막 강한 카리스마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는 게 훨씬 더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국민들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뽑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국회도 이렇게 양원제, 이렇게 좀 다양성이 있는 양원제에서 심플하게 단원제로 또 바꾸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바꿉니다. 이제 5차 개헌이죠. 그래서 이게 5번째, 이것이 이제 5차 개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차 개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많이 좀 갈립니다. 좋은 평가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약간 나쁘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일 협정을 이끌어내죠. 근데 그 한일 협정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일본한테 사과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일제강점기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뭐 그런 강제징용자들의 월급 문제들, 뭐 이때 당시는 위안부 문제 나오기 전이에요. 어쨌든 이때는 이제 뭐 그런 것들, 강제징용자 월급 문제, 임금체불 문제, 이게 제일 컸어요. 강제징용 간 사람들 월급 다 떼어먹었다, 일본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요런 부분인데, 근데 이 한일협정이 뭐 국민들의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받고 좀 제대로 협정을 맺었어야 되는데, 이 한일협정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돈을 받아서 경제성장에 쓰기 위한 거였죠. 왜냐면 경제를 빨리 성장시켜야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막 정권을 잡고 올라간 것에 대한 명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장이 우선이었는데 국가에 돈이 없어. 그래서 그 돈을 꼭 이제 일본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이 한일협정의 그 전에 김종필하고 이제 일본의 오하라가 만나가지고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각서 그냥 메모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일 협정을 대충 이렇게 하고, 돈은 뭐 서로 뭐 이렇게 3억 달러 이렇게 주고, 그리고 3억 달러 유상 차관 잠깐 꿔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토탈 뭐 6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한일 협정을 해서 막 이거에 대한 반발도 심했죠. 좀 제대로 된 한일 협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강제징용자들이 제대로 이제 임금 체불된 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돈들은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제 포항제철 짓고 그리고 경부선 이제 고속도로 깔고 뭐 그런 데 쓴 거죠. 경제성장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협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어서 이제 뭐 베트남 파병이 있었죠.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베트남 파병은 또 이제 미군에게 또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안보적으로 뭐 미군의 뭐 지원을 받는 그런 식의 약간 브라운 각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일협정은 김종필 오하라 각서, 뭐 베트남 파병은 브라운 각서 뭐 이렇게 또 연결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일협정은 일본에서 돈 끌어오고 베트남 파병은 미국에서 돈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들로 이제 경제 성장을 일으킨 거예요.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고 미국에서 돈 많이 꺼왔고 이때 엄청나게 베트남 특수라고 그래서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큰 수입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대통령을 또 계속 하기 위해서 대통령 3회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연임 가능을 3회 연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또 헌법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또 하고 싶었던 거죠. 계속해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또 고쳐요. 그것을 이제 3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3선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꾼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선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6차 개헌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총 3번 개헌이 돼요. 본인이 정권 잡자마자 5차 개헌, 3선을 하기 위해서 6차 개헌, 마지막은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위한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했었던, 이제 그런 남북 협상에 관한 부분은, 순서대로 적어야 되니까 전태일 분신 사건을 먼저 적을게요. 이때 있었던 사건 중에 1970년대 사건 중에 전태일 분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큰 사건이니까 이제 미리 적어 놓는데 요거는 무엇을 어필하는 사건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은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성장 위주였어요. 대기업 위주. 그리고 이때 당시 막 되게 막 석유 파동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가 이제 높아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막 그 호황기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저금리, 저고가 뭐 이런 식으로 저임금.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을 적게 주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저고가 정책으로 쌀 가격이라든지 그런 생활에 관련된 농산물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래야지만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농민들하고 노동자들은 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되게 아주 적은 월급으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정말 그 동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막 15시간씩 막 노동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뭐 이런 노동자 보호법을 준수해라, 뭐 근로자 기준법을 준수해라, 일요일은 제발 쉬게 해줘라 라는 식으로 그거를 어필하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몸에 분신 자살을 한 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노동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었고 이런 저고가, 저임금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었었다. 그런 경제 성장의 그늘에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중요합니다. 북한하고 약간 대화를 하는 남북 공동성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 도발시키지 않는다, 뭐 땅굴 안 판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정하고 공동성명 사인하는 그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조금 진행을 시켜요. 이때 7.4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된 또 내용이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듭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결성해서 서로 이렇게 공동성명 사인하는 그런 식의 약간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봐봐요. 장면 내각 있고 여기 일단 이승만 물러나고 나서 20이잖아요. 허정 과도정부부터 장면 내각까지 20이잖아요. 내각 책임지기 때문에 계속 쭉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정권 잡고 나서 30이죠. 그런데 이제 4공화국으로 넘어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본인만을 위한 나라, 유신헌법, 유신체제
시대가 돼요. 유신체제는 뭐냐면 그냥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그 이상의 최고 권력을 갖고 국회 다 해산시켜버려. 국회 필요 없어. 회의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뭐 그런 식의 모든 걸 엄청나게 탄압하는,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긴급조치권을 발동해가지고, 이제 3명 이상 모여있으면은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하면은 그냥 끌고 가요. 그런 식의 엄청난 정치 탄압을 하는 유신체제가 이제 막을 올리게 되는데, 그 유신체제 때는 이제 사공이라고 합니다. 그전하고는 또 다른 체제이기 때문이죠. 국회도 해산해버리고 뭐 완전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냥 다 대통령이 다 총괄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공화국 유신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안에서도 또 그 막판에 이제 유신체제. 헌법도 뜯어고쳐서 유신헌법. 그래서 이 유신체제는 공화국, 사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유신체제는 이제 10월에 10월 유신이라고 해요. 발표를 해요. 이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냥 너네는 따로 막 이런 식으로 너네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냥 계엄령을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거는 원래 국가의 비상상태 때 이렇게 막 전쟁이 났을 때 뭐 이럴 때 하는 건데 그냥 계엄령 때려버리고 그때 그냥 막 그냥 시위하거나 그러면 다 끌고 가고 때리고 막 구타하고 막 정말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엄청난 정치 탄압의 10월 유신이 일어납니다. 국회 다 해산시켜버려요. 계엄령 떨어져 버리고. 그러고 이때 당시 뭐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는데 뭐 미니스커트도 못 입었고요. 머리 장발도 안 됐어요. 머리 막 길에서 막 머리 잘리고 그냥 경찰이 학주예요. 머리 잘리고 막 뭐 이런 밴드나 연예인 활동하거나 그러면은 막 다 탄압하고 막 뭐 이때 막 이렇게 삑 10시 이후에 이제 그 통행 금지 그런 거 울리면은 길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난 유신 체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대표적인 거에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통령이 그냥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바로 구속 가능. 영장 없이 구속 가능. 막 그런 것도 긴급조치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그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꿔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대통령 임기. 그리고 이때 연임이 무조건 가능하게 합니다. 연임 제한이 없어요. 연임 제한이 없다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라 그러지? 무한 독재가 가능했던 그렇게 바꿔버려서 유신체제 때. 그래서 이때는 이제 7차 개헌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체제 유신헌법. 그래서 긴급조치권, 뭐 국회 해산, 대통령 임기 6년 모든 중임을 완전 제한해버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중임 제한 아예 없애버리는 연임이 계속 가능해서 무한 독재가 가능했던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차 개헌. 그래서 이거는 유신헌법이라고 하고 7차 개헌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유신체제가 유지될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총 맞고 12.6 사태가 나타나죠. 쓸 칸이 없으니 여기다 잠깐 쓰자. 12.6 사태. 그래서 12.6 사태가 일어나고 이때 이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또 계엄령을 발표하고 이제 또 대통령 죽고 이랬으니까 또 이제 민주화운동 일어나고 이럴까봐 이제 계엄령을 발표하고 이제 대통령은 잠시 최규하가 선출되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이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던 전두환이 또 똑같이 탱크 몰고 올라오죠. 정권 잡아버리죠. 그게 12.12 사태예요. 10월 26일에 이런 일이 10월 16일이었었어. 12.6이죠. 10월 26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12월 12일에 또 정권 잡아버렸어요. 바로 2달 뒤에. 그러니까 뭐 최규하 대통령은 2달 동안 뭐 아무것도 뭐 할 수도 없었죠. 이름만 대통령이 올라온 거니까 잠시 그냥 써놓을게요. 그래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잠시 이제 어쨌든 최규하 대통령 선출됐습니다. 한 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이런 정치 스토리 보면 참 되게 웃기고 파란만장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웃기기도 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신군부가 등장을 합니다. 12.12 사태라고 하죠. 또 이제 또 군인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로 계속해서 탄압당하고 막 그러고 유신체제 반대, 유신타도 막 그렇게 아무리 막 민주화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다가 어쨌든 11.6 사태로 이제 좀 이제 민주주의가 되려나 했는데 또 탱크 몰고 또 군인들이 또 독재를 하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제 많은 지식인들과 아니 이 나라는 무슨 뭐 계속 독재냐 마음대로. 그래서 많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성장도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좀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제 사람들이 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이때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프라하에서 엄청난 민주화 운동, 그것은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서울의 봄. 이때 엄청난 민주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 서울의 봄, 그 12.12 사태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의 그런 서울의 봄 중에서 가장 큰 민주화 운동이 역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죠. 뭐 서울의 봄 때 뭐 유신타도 어쨌든 이런 유신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유신타도라던가 독재 뭐 타도 뭐 이런 거 비상계엄 철폐 계엄 철폐 계엄령을 이제 내려라. 계엄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엄군은 이때 왜 필요한 거냐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쟁 시기에 계엄령을 발표하고 막 군인들이 막 시민들을 막 이렇게 탄압하고 그냥 말 들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본인들이 정권을 바꾸는 그런 상황에 계엄령을 발표해가지고 계엄군이라고 해서 진짜 그냥 군인들이 와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때리고 진짜 총기 발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시기에는. 어쨌든 서울의 봄 사건의 가장 최고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요거랑 다른 맥락입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세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엄청난 많은 피를 흘리고 이것을 다 결국 진압하고 광주를 완전 뭐라고 그래 고립시켜가지고 다 탄압하고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국보위를 만들어서 이제 국보위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가의 그러한 이런 뭐라고 그래 국가의 뭐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명칭이 뭐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예요. 이제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는데 국보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권 다 잡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좀 약간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개방 정책을 해요. 이때 그 전에 뭐 교복도 자유화하고 뭐 두발도 자유화하고 그 전에 장발 단속했다면 두발 자유화하고 뭐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해주고 뭐 통행금지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3S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 못하게 막 프로야구부터 해가지고 80년대에 막 문화 융성시키고 뭐 야한 영화 그리고 뭐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문화 쪽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남북 관련해서는 이제 이산가족 방문 이런 걸 최초로 어쨌든 개최를 하고 이산가족 이제 서로 이제 왕래하는 거 그런 것들 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막 그런 이제 TV화 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러다가 여러분 1987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턱하니 턱하고 쓰러졌다. 이제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 했지만 실제로는 물고문에 의해 가지고 폐가 이제 질식돼가지고 물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는 게 밝혀지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어서 이제 이한열 열사까지 죽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막 이런 화이트 칼라 이런
직장인들부터 해가지고 교수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유월항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유월항쟁의 결과 이제 그전에는 체육관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간선제, 국회의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뽑았던 거거든요. 직접 뽑은 게 아니에요. 인기가 이제 사람들 민심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월항쟁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우리가 직접 대통령 좀 뽑게 해줘라. 뭐 그런 식으로 호언 철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유월항쟁에서 결국 이제 1987 헌법이 이제 제대로 바뀌게 되죠. 유월항쟁은 뭐 1987 영화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유월항쟁 때문에 노태우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좀 억울한 건 전두환이 스스로 내려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투표를 통해서 교체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냥 전두환이라고 하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 유월항쟁의 결과,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돼요.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야겠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게, 독재할 수 없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지금으로 이어진 거죠. 중임이 아니라 단임제. 대통령은 한 번만 이런 식으로 5년 단임제. 우리가 너무 이제 독재에 막 치를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이 부분을 안 적었네요. 어쨌든 전두환이 선출된 부분 있죠? 전두환이 선출된 부분. 이때 이제 전두환이 선출되면서 대통령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꿔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 간선제. 짧게 쓸게요. 간선제. 그리고 7년으로 길게. 7년. 단임제.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헌법을 바꾼 거. 이것을 이제 8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8번째. 8차 개헌. 전두환이 헌법 한번 바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유월항쟁의 결과 제대로 된 헌법을 또 다시 바꾼 거. 이건 좀 긍정적으로 바꾼 거. 이게 이제 9차 개헌인 거죠. 이게 개헌한 게 참 여러분 헷갈리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보시면 어쨌든 이 내각 책임제를 바꿨던 3차 개헌제라 이런 사람들 벌 주기 위해서 부정축제자들 벌 주기 위한 3차, 4차, 마지막 9차 빼고는 다 독재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서 본인들의 독재를 위해서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헌법을 교체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은 원래 이렇게 자주 너덜너덜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막 10년 안에 몇 번이나 바뀌고 그 한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3번이나 막 바꾸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는 9차 개헌 이후로는 헌법이 그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요. 9차 개헌 1987년 연도 같은 경우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너무 여러분 복잡하실까봐. 그리고 이제 그 각 대통령 때 그런 분위기 업적 혹은 그때 당시 대표 산업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화국은 40까지 했고 전두환이 이제 50인 거죠. 이렇게 전두환 50. 그 뒤로는 60이고 지금 계속 쭉 60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한다면 칸이 없네. 어떻게 쓰지? 300 짧게 쓸게요. 여기다가 쓰려고 했는데 300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교재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300산업만 기억하십시오. 300산업이 뭐냐면 하얀색 3개, 밀가루, 설탕, 면직물, 요거 3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사탕수수 가져와가지고 설탕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밀가루 갖고 와가지고 이제 밀가루 같은 걸로 음식 만들고, 미국에서 이제 목화 가져와서 면직물 갖고 와가지고 그런 미국 원조 산업. 그러면서 국가에서 어떤 일부 기업한테 기회를 줬어요. 면직물을 만들고 뭐 이렇게 설탕 산업을 하고 제일제당이 이때부터 큰 거예요. 설탕 만들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점 재벌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300산업이 발달했다. 1960년대 이승만 하면 300산업을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 하얀색, 밀가루, 설탕,
옷, 흰옷, 면직물. 뭐 그 정도 하면 되고, 귀속재산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 남기고 간 그런 재산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이승만한테 좀 싸바싸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특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귀속재산 처리법 때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다. 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장면 내각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좀 업적이라고 한다면 경제성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따로 적지 않을게 워낙 유명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부터 5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초반에 1차에서 2차까지는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막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지금 중국이 만들었던 노동력 중심의 그런 산업들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이제 한 3차, 4차, 5차부터는 중화학공업 우리나라 이제 경부선 뚫고 포항제철 만들면서 남동 임해공업단지 부산에서부터 울산 쫙 만든 다음에 중화학공업 발달하고 이제 조선 큰 배 만들고 자동차, 현대 막 이런 거 만들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서 무역 흑자를 얻게 되고 점점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죠. 좀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하시고 새마을운동 막 아침에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러면서 막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집 마당 쓸고 막 근면 성실 막 이런 거 새마을운동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했어요. 근데 전두환한테 경제성장을 한 부분은 이때 당시 워낙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저호황이라고 하죠. 삼저호황. 잘 안 보이시네요. 삼저호황. 뭐 세 가지가 되게 좀 낮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유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고 그리고 이때 달러도 저달러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그래서 이때는 뭐만 해도 대박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할까? 점점 물가도 오르면서 사람들이 소비도 늘어나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막 활성화되는 삼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이때 산업을 했던 사람들, 이때 뭐 사업을 했던 사람들, 이때 뭐 땅 샀던 부동산 땅 샀던 사람들, 뭐 강남에 땅 있던 사람들 엄청나게 떼부자가 되는 땅값도 엄청나게 뛰고 그랬던 호황기였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 교재에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만 어느 정도 숙지하시면 되고 제가 필기한 거에서는 여러분들 좀 흐름을 파악하는 거 1020, 3040, 50의 흐름 그리고 중요한 거 헌법 바꾼 거 중요합니다. 아이고 1차 발췌 개헌, 2차 4.4 오입 개헌, 3차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로 이렇게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벌 주기 위해서 4차 개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고 5차 개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3선을 하기 위해서 그게 6차 개헌, 그죠? 그리고 이제 유신체제, 유신헌법 이게 7차 개헌. 그리고 이제 또 전두환이 정권 잡고 나서 자기 입맛에 맞춰 정권 바꾼 게 8차 개헌, 마지막에 전두환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더 이상 연임을 못하게끔 5년 단임제로 바꾼 게 9차 개헌. 이대로 쭉 지금까지 유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필기하지 않고 교재 보면서 볼게요. 교재 287페이지 한번 펼치시고요. 287페이지 한번 봅시다. 노태우부터. 자, 노태우부터 무슨 업적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3당을 합당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노태우 정권 그쪽 그 자유당 쪽이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당 쪽을 다 합당한 거고요. 뭐 북방외교를 추진했다. 읽어보시고 중요한 노란색만 봅시다. 남북한 UN 동시 가입.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고 UN 남북한 같이 동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도 약간 남북 문제에 조금 더 이제 약간 진전이 있었습니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은 뭐냐면 서로 이제 막 불가침 조약 막 이렇게 서로 침입하고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남북한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다. 그전에는 공동 성명서고요. 제대로 된 합의 문서는 노태우 때예요. 그래서 노태우 때 남북한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 핵 문제에 관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 중요하죠. 요거 대단한 거예요. 막 요즘 뭐 김영삼 재평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뇌물을 주고받거나 이럴 때 금융실명제가 아니었어요. 내 이름 아니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눈먼 돈이 진짜 많았어요.
뭐 이렇게 돈 세탁도 쉬웠고. 근데 이제 금융실명제로 자기 계좌, 자기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통장으로만 이렇게 하고 누군가한테 입금할 때 내 이름으로 입금하고. 근데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뇌물 주고받는 게 이제 그런 입금하는 게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과박스로 이제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어쨌든 금융실명제 실시했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뭐 이제 외국 농산물이 유통됐고,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시장 개방 가속화됐다. OECD에 가입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맞이했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IMF 터졌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다 막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실명제라던가 OECD 가입이라던가 특히 금융실명제랑 지방자치제 실시한 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부. 자, 김대중으로 넘어갈게요. 자, 김대중 때는 아무래도 이제 노벨평화상 탄 게 제일 중요하죠. 남북관계, 햇볕정책.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그 햇볕정책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딴 데다가 핵을 만드는 데 썼다고. 자, 어쨌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했다는 거, 금모으기 운동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벨평화상, 이제 햇볕정책, 남북한 그런 관계 개선 때문에 이제 노벨평화상 수상을 했고, 그리고 김대중 때 2002년 한일 월드컵 뜨거웠죠. 그리고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산업,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갔다 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슈였어요.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판문점 선언했던 것처럼 이때는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라는 거. 6.15 공동선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의선 복구사업, 개성공단 만들고, 햇볕정책이 가장 크죠. 금강산 육로관광, 뭐 이런 거, 이산가족 상봉. 그래서 이제 김대중 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크겠죠.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봅시다. 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FTA 체결, 한미 자유무역 FTA 체결, 뭐 이런 경부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역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뭐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 체제 유예는 뭐 14 선언,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에 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뭐 호주제 폐지, 뭐 이런 거, 약간 그 남녀 차별적인 그런 부분, 호주제 폐지 부분도 있었고,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KTX 개통한 게 좀 크죠. 그리고 FTA랑.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보시고, 남북 문제 위주로 보신 게 중요해요. 남북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용어들, 2차 남북 정상회담, 뭐, 그리고 뭐, 이런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이런 거, 노태우, 뭐, 이런 것들, 남북 문제만 한번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헌법을 정리해놨어요. 제가 지금 1차부터 9차까지 정리해드렸지만 한 번에 교재에서 이제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헌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헌법 이제 바뀌었던 그런 교체 역사. 요거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볼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에 참고하시고요. 여기 봅시다. 자, 1948년 최초로 이제 헌법 개정을 하고 나서 1차 개헌을 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 발췌 개헌. 본인이 이제 차라리 국민들이 날 뽑는 게 나을 것 같다. 본인의 그런 독재를 위한 그런 발췌 개헌을 이제 전쟁 중에 했고, 그 다음 2차 개헌이 4.4.5.2 개헌, 그 다음 3차 개헌이 이제 내각 책임제 허정 과도정부 때 3차 개헌이고, 그리고 장면 내각 때 그런 3.15 부정축제자를 벌 주기 위한 4차 개헌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 그 다음에 6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연임을 하기 위해서, 3선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 7차 개헌은 유신헌법, 유신체제, 완전 체제를 바꿔버린 거, 8차 개헌은 전두환이 정권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차 개헌은 전두환 정부 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6월 항쟁의 결과 헌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색깔을 별표로 해놓으면요. 긍정적인 헌법 바꾼 거는 3차, 4차, 9차라는 거. 3차, 4차, 9차 이외에는 모두 독재를 위한 개헌이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연도도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개헌의 성격 그렇게, 그리고 정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마지막 강의가 끝났고요. 이 마지막 강의 부분은요, 지금 제가 필기한 전두환까지 좀 속속들이 좀 공부하시고, 여기서의 흐름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어쨌든 최초의 민주화운동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하야하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때 이제 5.16 군사정변으로 또 이제 군인 독재 일어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데, 결국 이제 유신체제로 엄청나게 우리가 탄압을 당하다가, 결국 12.6 사태로 유신체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군인에 대한 독재가 끝나나 했더니 12.12 사태로 또 전두환이 정권 잡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6월 항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이런 신군부에 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래도 그걸 다 정코를 다 누르고 결국에는 전두환이 이제 선출됐다가 결국에는 6월 항쟁으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노태우를 뽑고 이렇게 구차기원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도 다 나오는 용어들이고, 여러분들 신문을 본다던가 정치적으로 뭔가 좀 파악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사건들은 현대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정리 잘 하시고 그러면은 문제 푸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47강까지 완강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 시험 잘 보시고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수업료는 한나의 역사 스캔들을 구매해 주시는 걸로, 이번에 한능검 붙으시면 자격증 따시면은 인간적으로 제 책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무료 강의했는데,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